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2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거래량도 실렸지만, 전일보다는 거래량이 늘었지만, 그 평균 한 5, 60일 정도의 거래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일단은 오전 시황에 좀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그죠? 왜 혼란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왜 혼란스럽지? 시장이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단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대응을 하는 방식.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이유는 어차피 예측인 거잖아요. 예상인 거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지는 않고 다만 한번 생각을 한번 전해보고 대신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혼란스러운 모습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사실 저는 뭐 여러 개 보조 지표를 보긴 합니다만 사실 보조 지표가 크게 의미가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보조 지표보다는 주가 그 자체와 어떤 거래량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신뢰하는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꼭 볼 때 가장 좀 신뢰하는 지표를 보면 이렇게 좀 부스부스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부스부스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요때마다 시장은 큰 어떠한 변곡점일 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뭐 최근에 거를 보면 최근에는 아주 센 변동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만큼 셌던 적은 흔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요때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은 뭐 요 정도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 지수는 어땠는지 좀 보면 잠시만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지수를 보면 요런 정도였습니다. 이때의 변동성은 시장의 고점을 알려주는 변곡점이었고 이때의 모습은 시장의 어떤 바닥을 알려주는 이런 변곡점이었고 그때 요때는 좀 특이했습니다. 요때 이게 저희도 사실 요 당시 때 시장의 분산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때 고점으로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하더니 갑자기 확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변곡점이라고 하면 요 당시도 있었죠. 이때도 시장에서의 하락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그러니까 그 전에 거보단 작지만 요때 이 삐죽함도 사실 시장에 대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최근에가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때가 뭐냐면 시장에서 바닥을 알려주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뭐 사실 길게 놓고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이렇게 봐도 비슷합니다. 연속적으로 봐도 다른 구간도 그 예전 구간도 이렇게 바닥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바닥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튀어나온 거 과거 거를 보면 이때도 시장에서 아이고 이게
많이 흔들릴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과거도 보면 그렇죠? 바닥에서 이런 변곡이 생기는 모습들. 그래서 이 지표는 제가 카페에다가는 말씀드릴 텐데요. 상당한 어떠한 좀 신뢰성을 가지고 좀 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좀 날카로운 부분이고, 어떤 정해진 룰보다는 저의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좀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시장의 바닥을 알려주는, 여기도 시장의 고점을 알려주는 이런 변곡점들. 그럼 최근의 변곡점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최근의 변곡점은 여기였죠. 최근에 이런 변곡점이, 이때가 시장의 바닥인가라는 생각. 이때가 일수로 날짜로 따지면 7월 딱 정확히 고점은 7월 6일이었어요. 그때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날짜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날짜인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확대 보면 요때 가장 큰 어떤 그 변곡을 지나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변곡을 지나서 시장이 거의 자리를 찾는 듯 했는데 오늘 너무 강한 하락이 좀 있었긴 해요. 그렇죠? 있었긴 하지만 어떠한 일정 부분의 기간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과도 거래가 있던 적은 있는 거랑은 보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얼마나 의미를 크게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일단은 오늘의 하락으로 계속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일단은 과거의 이 패턴의 모습과 사실 이 패턴의 모습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 확실히 온 것 같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상당히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가 7월 12일 날 상승을 알리는 어떠한 캔들이 나왔는데요. 그 날짜를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그날의 그 날짜를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조금 기분 나쁘지만 하루 혹은 그러니까 내일 혹은 다음 주 정도에 까지가 아주 중요한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연절이 아주 중요한 구간을 어떻게 잘 회복해서 다시 가느냐, 아예 깨고서 이 전저점까지 다 깨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라는 건 확실히 맞아요. 조심하자라는 건 확실히 많지만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의 마지막 시황,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하락이 막 진행될 때의 어떤 지금 나왔던 뉴스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좀 보면 그냥 딱 네이버 금융을 쳤을 때 대표되는 뉴스 맨 위에 있던 뉴스를 그냥 딱 찍은 겁니다. 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뉴스에서 한번 좀 볼게요. 일단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들이 나오는데요. 대신증권의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할까요? 흔히 다 아는 말이죠. 그죠? 뭐 하방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무역 전쟁과 달러 강세 지속 여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9월, 12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충격이 제한적일 뭐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상승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시장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뭐 횡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어떤 좀 특정적인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하락인데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좋은 어떤 지표들로 인해서 하방이 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다시 대신에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아서 반등세로 접어들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도 또 있네요. 지수가 일부 반등할 수는 있지만 연속성 있게 반등하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금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락에 대한 어떠한 변동성은 줄어들었지만 상승폭 역시도 제한되는 그런 시장들이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 장세가 장기화될 것,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좋은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접근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정리해 보면 그런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냐, 혹은 상승해서 꺾여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락 과정이냐, 하락에서 꺾여서 반등을 준비하는 것이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눠 본다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뭐 한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고, 그렇다고 하락이 더 깊어질 거라는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고 하락도 제한적일 것,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종합해 보면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누군가가 하면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하락이 어떠한 조금 제한적이지만 어떠한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 이 무슨 말인가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시황에 대해서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모르면 모르겠다가 정답이고요. 몰랐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시장의 원인을 알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시장이 변해서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야 이때 하락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하락 원인이 있고 상승 원인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시장이 뭐 때문에 하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원인이 제거될 때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이것 때문에 하락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언저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가 저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고, 만약에 설령 지금 찍어서 맞췄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라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 이유 역시도 잘 모르겠다가 솔직한 대답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것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이 하루에 뭐 10번, 20번씩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9월 혹은 12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어떠한, 이번에 8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12월 달에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올리겠다 라는 어떠한 뉘앙스가 많아요. 금리 못 올리겠는데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내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다만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지금의 어떤 행보들이 시장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까지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왜 금리를 올릴까?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지예요. 보통 금리를 언제 올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금리라는 것을 언제 올리나? 보통 물가가 상승할 때 보통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해 버리는데 금리를 같이 올려주지 않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보존해 주는 어떤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물가가 상승할 때 보통 화폐 가치를 보존해 주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데 그럼 이 물가 상승에도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좋은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고 나쁜 물가 상승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유치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흔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흔히 말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와 소비가 견인하면서 소비가 증가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 이거 제가 바꿨네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요것이 좋은 인플레이션, 좋은 물가 상승. 이것이 나쁜 인플레이션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보복 관세를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보복 관세. 최근에 뉴스가 10%에서 관세율을 25% 올린다라는 어떤 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얘네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일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얘네들의 관세를 높이면 미국 사람들은 관세가 올라간 그러니까 비싼 상품을 쓰게 되는 거죠. 비싼 상품. 왜냐하면 그 수출 업체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출 그 단가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1,000원에 줬던 것을 1,500원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시민들의 어떤 실질 어떤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관세부가라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는 거죠.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결국엔 좋지 않은 나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활발해져 가지고 소비가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 이것은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좋은 인플레이션에 해당해요. 수요가 좋아지는 것. 근데 지금의 어떤 물가 상승,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위한 어떤 명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 명분이 이쪽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쪽일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정 확대 정책도 하고 뭐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어떤 그 고용률이라든지 완전 고용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쪽의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관세로 인한 혹은 이쪽에
의한 어떤 물가 상승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 역시도 아마 좀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또 있습니다. 그럼 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를 희망할까라는 것. 그렇죠? 흔히 말하면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예전에 내가 1,000원 주고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2,000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어떻게 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의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가 상승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도 왜 올리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올리려고 할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물가가 막 이렇게 오르는 이런 상황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흔히 돈, 뭐 어떤 채권, 뭐 이런 것들, 뭐 국채, 뭐 회사채, 예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결국에는 어떤 실물 자산 쪽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아주 좋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의 월급이 100만 원인데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나의 월급의 상승률이 매년 10%씩 오르면 물가 상승률이 3% 오르든 5% 오르든 뭐 10% 오르든 뭐 버틸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내 흔히 말해서 아주 대기업들 일부를 빼면 물가 상승률만큼 내 월급이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대기업들의 평균은 1년에 뭐 4% 정도씩이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긴 해도 이들은 극소수라고 저는 보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내 급여가 오르는 게 훨씬 적어요. 느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올리려고 할까? 왜냐면 미국의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는 소비에 관한 부분이 70% 정도이잖아요. 지금은 조금 떨어진 걸로 보이긴 하는데 60 몇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GDP가 성장하려면 내수가 막 돌아서 소비가 막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큰 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혹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속내는 사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실제로 물가를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 물가를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아니고, 뭐냐면, 기대심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이제 속셈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거죠.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보통 이럽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들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대신에 반대에 있는 실물들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부동산이 오르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빚을 내서 막 이때 막 그 부동산을 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막 올라가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 확대. 이 말은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어떤 목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오르는데 내 돈은 계속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럼 이것을 실제 투자로 연결을 할 것입니다. 투자. 혹은 소비. 이쪽으로 투자나 소비나 뭐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속내는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소비를 확대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흔히 연준은 그 금리를 올릴 때 요거 지표를 많이 봐요.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를, 여러 지표 중에 이 지표를 좀 많이 보는데요. 여기서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소비 지출이 과연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비용을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선순환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일이 꼬여버리는 이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이것이 소비를 만약에 위축시키게 된다면 미국 시장은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본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인 것이고 소설이라고 봐요. 시나리오 혹은 소설. 이것은 언제든 틀릴 수 있고 맞춰도 그만, 틀려도 그만,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코스피를 한번 펴볼게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좋은 어떠한 실적들을 공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 트럼프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를 보고 기본적으로 이렇구나 정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차트도 혼란스러운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차트도 혼란스럽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차트는 뭐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혼란스러운 이런 차트를 보고서도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겠죠. 상승 추세는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요런 구간이 상승 추세겠죠.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인 거잖아요. 하락 혹은 횡보하면서 하락이든. 이럴 때는 대응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과거 요기 때 이 그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때 때 어떤 추세 매매를 했던 그 패턴대로 매매를 하면 상당히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 혹은 약세 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됩니다. 변동성 매매. 그렇죠? 이것이 저는 크게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될 때 저는 이 2600이라는 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변동성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는 아마 회원분들이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랑 엊그제 두 편을 변동성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카페에 글을 좀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글을 좀 썼는데요. 이제는 대응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도 한 분이 문의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좀 그분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투어를 이 언저리에서 산 거예요. 대충 이 언저리 혹은 뭐 이 언저리.
근데 그때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갈 것이다라는 어떠한 추세 매매 형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지금 이 바닥에 오니까 변동성 매매로 전환을 해서 버텨야 됩니까?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좀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 제가 많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혼동해서 썩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왜냐면 비중이 그렇게 고르게 포트폴리오에 짜여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비중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혼동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이른 언저리에서 샀는데 빠졌으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근처에서 변동성 매매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 언저리에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다가 이 언저리에서 수익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 안 하고 추세 매매로 전환해서 끝까지 가서 여기서 매도해야지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 중간중간에서 추매를 하면서 해봐야지 이거 역시도 약간 소설과 같은 이야기고 이런 변동성 매매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오면 이익 실현하고 나와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갑자기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혹은 약간의 어떤 기술을 써서 카페에 올려드린 것처럼 하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서도 수익을 내고 또 여기서도 수익을 내고 또 여기서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중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비중이 섞이면 무슨 일이 나냐면 계좌가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여러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의 비중이 많고 어떤 종목이 적고 비중이 넓고 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좌가 고르게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같은 전략으로 같은 원칙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 매매 패턴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렇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고 그것은 추세 매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박스권 매매, 변동성 매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시장이 너무 좀 무서울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도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하락으로 확 전환되는 거는 사실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도 한번 일단은 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딱 이게 아 여기서 바닥을 잡아줬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저점을 깨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원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면 되고 손절가라든지 익절가에 오면 익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수의 원칙에 맞는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원칙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무서운 거지 매수 매도 원칙만 딱딱 정해져 있으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렇게 뭐 이렇게 무섭거나 이렇게 두렵거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내용을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카페에서 꼭 그 변동성 매매를 약세장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